십자가 권병더라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권병더라 주 위에 하나님 말씀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로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인류사 백문백답 세계사 백문백답이죠. 인류사에 첫 번째 질문이 여기 책이 있습니다. 여기 지난번에 했던 건 한번 첫 번째 소개했던 건데 세계사 산책 첫 번째 질문이 농경문화 발상지는 서아시아인가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왜 농경발상지가 라는 질문에서 이제는 우리는 앞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근데 왜 서아시아를 왜 지목을 했을까? 그것도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 서아시아라면은 어디냐? 지금 일본이 있는 위치는 동서남북에서 전 인류 가운데서 이렇게 지형으로 보면은 한국과 일본은 극동입니다. 극동. 그러니까 동쪽 쪽에서도 끝이라는 거예요. 극동이라는 거예요. 극동에서 대륙에 붙어 있는 나라. 극동이라 그러면 일본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륙하고 붙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고 섬은 일본이라. 한쪽에는 태평양이기 때문에 더 동쪽에는 태평양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지구상에서 제일 큰 바닷물이 있는, 대양이 있는 태평양이기 때문에 더 동쪽에는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이 없다고 보는 거지. 그 나머지는 아시안 걸, 서쪽이었었죠. 동쪽에 있는, 극동에 있는 한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요. 전부 다 나라가 서쪽에 있어요. 지도를 그려놓으면은 서쪽에 전부 다 땅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있지, 동쪽에는 태평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동쪽에 있는 일본에 있는 나름대로 교육자라고 하는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가르치는 교육자 중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일본과 한국의 입장에서 전체가 다 서쪽에 있는데 왜 이 농경발상지라고 하는 제목을 하면서 서아시아란 말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다 서쪽에 있는데 서쪽에 있으면 서쪽이라는 방향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 서쪽에 있는데 다 서쪽에 있어서 나라를 이야기를 할 텐데 왜 서쪽 그러면 그것도 아시아 서아시아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류사에 대한 또 세계사에 대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문답을 하는 과정에서 세계사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토론 없이 스스럼 없이 끄집어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일본의 역사학자들, 교육학자들이 아이를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교육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제일 첫 번째 질문에 일본이라는 위치에 있으면서 나머지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냥 서쪽에 있는 나라가 다 지칭이 되는데 서쪽이라는 말을 왜 붙이고 그 다음에는 아시아라는 것에서 서쪽 중에서도 한계가 있는 아시아에 국한되느냐.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이것도 의미를 따지면 굉장히 깊어요. 즉, 아시아라고 하는 대륙에 우리가 있는데, 일본인과 한국이 있는데, 아시아의 오른쪽에는, 아시아인 우리가 볼 때도 아시아 오른쪽에는 없단 말이에요. 즉, 동쪽이라고 하는, 동쪽의 쪽에는 나라가 없어요. 전부 다 서쪽에 있어요. 그런데, 아시아가 끝이 있다, 이거예요. 동쪽이 있으면은, 아시아의 동쪽이 있으면은, 서쪽에 끝이 있다. 그게 서아시아라는 거예요. 서아시아. 그러면 서아시아 다음에는 뭐가 되느냐? 유럽이 되는 거예요, 유럽이. 아시아하고 인접해서 유럽이 된다. 유럽도 동유럽이 있고, 또 뭐가 부르겠지. 동서로 나눠서 뭐 부르든지, 서유럽이라고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모르, 자기들끼리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지만, 유럽 쪽에서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아시아는 우리는 태평양 쪽으로 넘어오니까 우리는 못 만나요. 그래서 유럽과 가장 인접한 아시아 하면은 우리가 볼 때는 서아시아가 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은 인류 발상지라는 것에서 왜 서아시아란 말을 왜 이었느냐 말이에요. 이거는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자기 나라의 역사에 대한 이 정체가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면은, 아니, 한국이 있고 중국이 바로 옆에 있는데, 아니, 뭘 갖고 멀리까지 발상지를 찾아? 이상하잖아요. 가까이서부터 우리가 발상지라든지 이거,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걸 찾으면 가까이서부터 찾는 거 아니에요, 가까이서부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북쪽에 중국에서 있으니까 만주 땅이 어떻게 됐다? 저 몽고 쪽이 어떻게 됐겠다? 중국하고 어떤 관계를 맺었다? 이것이 역사의 어떤 흐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데에 집착하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 역사에 대해서 제일 첫머리에 이 세계사를 다룬다 하는 그 입장에서 세계사를 넓은 안목으로 보는 건 좋은데 하필이면 그 끝이 아시아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어. 유럽도 아니다니까. 왜 그럴까? 굉장히 깊은 내용이 많아요. 질문 하나에. 물론 뭐 질문을 부풀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내용이 많다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의 쓴 의도하고 전혀 다르게 일방적으로 질문에 대한 내용을 보고 이 깊이를 우리가 자꾸 부풀릴수록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보이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객관적인 내용을 갖고 이렇게 볼 때 이 자료를 객관화하면서 이런 제목을 붙인 이유는 뭘까? 이게 정폭될 수 있는 주제인 건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말에 포함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실제로. 인류사에 대해서 관계를 안 해보면요. 관계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뭐 그 정도가 제목 하나 붙여갖고 뭐 그래 하나의 제목 붙여갖고 그래 지나오는 건데 뭐 대수로운 게 있겠냐 이러지만은 인류사 전체 관점에서 이 질문은 일본 국민이 썼다 하는 이 의미에서요. 굉장히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일본 국민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인류사 전체의 흐름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아시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큰 대륙에서 주인공으로서 일본이 이걸 글을 쓰면서 동쪽에 아시아의 제일 동쪽에 있는 나라가 서아시아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아시아에 대한 그걸 환경을 이렇게 반경을 딱 고정을 시키잖아요. 동서아시아에 있는 아시아에 국한시키면서 유럽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실제는 일본 사람들은요, 아시아에 대한 내용보다도 유럽에 관계된 자료가 훨씬 많아요. 이 아시아에 있는 어느 국가 중에서 어느 국가보다도 일본이 대외적으로 유럽하고 관계된 그 관계에 있던 역사적인 자료가요, 어느 나라보다 일본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찍부터 개화를 했으니까. 일찍부터 문명을,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그 흔적 때문에 유럽에 대한 것은 아시아의 어느 국가보다도 발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사 백문백답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도 세계사에 대한, 세계의 여러 가지 흔적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정립이 되어 있다니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다. 우리는 생각도 못하는, 우리는 일반화되지 않는 내용을 이 책은 그냥 일본 사람이라면 이 정도 알 것이다 하는 전제를 갖고 내놨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재미가 없지, 흥미가 없지. 왜냐하면 관심을 안 가졌으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은 여기한테 관심이 많고 여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책을 적어놓으면은 전부 다 독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쨌든 아시아라고 하는 이 반경이 땅덩어리가 붙어 있는데, 분명히 붙어 있는데, 서쪽 끝에, 아시아의 서쪽 끝에 또 하나의 바다가 있어갖고, 뭐가 또, 아시아만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아시아와 유럽은요, 붙어 있어요. 땅덩어리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서아시아라고 하는 이런 명칭으로 통해지느냐? 여기에서 서아시아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바로 겨냥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팔레스타인을 통해서, 즉 성경에서 나타내는 어떤 근원지, 에덴 동산이면 에덴 동산, 안 그러면 터키에 되어지는 그 주변 근처에서 인한 수많은 어떤 문명의 내용들, 고대 유적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 성지락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또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걸 하려고 하면 그 터키 지역이라든지 그 주변 자체를 모르면은 이야기가 안 되고, 유럽이라는 세계 자체가 그거를 근거해서 사실은 전체가 다 하나의 유럽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이지만은 이게 바로 유럽의 역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거를 서아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농경발상제에다 탁 연결시켜서 고리를 걸어놨단 말이에요. 실제는 농경발상제와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책의 내용도 서아시아에서 농경발상지 이야기할 내용이 못 돼요. 책도 실제로 그래 적어놨어요. 그냥 동남아시아의 곡창, 쌀 이야기를 하고 끝내버려요. 주제하고 전혀 내용이 달라요. 아주 제목하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뭘 지금 보려냐면은 아시아라고 하는 이런 서쪽이라고 동쪽이라고 부르는 이 아시아라고 하는 이 내용이 도대체 누가 불렀느냐? 어떻게 해서 동쪽 끝에 있는 이 극동이 있고 어떻게 해서 서아시아라고 불리는 서쪽의 끝이 있느냐 이거예요. 땅덩어리가 갈라지고 그 지진이 나서 갈라지다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서아시아라고 부르는 한계가 경계가 있느냐? 도대체 서아시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서아시아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 책에서 일본 사람이 썼기 때문에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한국 사람인 제가 이런 말을 처음 썼으면은 목사가 만날 설교하더만은 저런 거 지어냈구나 이럴 수가 있는데, 사용되어지는 언어를 특별히 일본 사람이 짓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 쓴 표현을 갖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대단히 객관적인 표현이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경계를 모른다 하더라도 전 세계가 각 나라에서 세계사를 좀 안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 서아시아라는 어떤 아시아의 서쪽 끝에 대한 경계가 있다. 어떻게 생기느냐? 그 선을 누가 껐느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시아라고 불리는 지역은 왜 아시아며 유럽은 왜 유럽이냐 이거지. 누가 아시아를 불렀느냐? 한국에 있는 입장에서 누가 유럽이라고 부르느냐? 도대체 이것이 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접근하면은 흥미는 있죠. 흥미는 있을 거예요. 근데 흥미만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되어져야 되는 어떤 그런 필연성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니까. 역사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 한 마디로 끝내는 게 아니고
흥미가 있어서 역사적인 내용을 갖고 알아냈지만은 그 역사적인 내용이 나의 현재적인 역사와 더불어서 내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는 이 필연적인 욕구가 있다. 필연적인 요구가 있고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내가 있는 거고 내가 있음으로 반드시 후대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에 있어서 이거는 아주 1, 2, 3이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흥미를 가진 그 역사적인 내용이 지금 내한테서 전달되었다. 그럼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알면은 그로부터 내용을 지금까지 관심이 어떤 부분을 통해서 역사적인 내용을 한번 알았다 그러면은 그 알은 내용을 통해서요 내가 반응을 해야 돼. 반응을. 그런 것이 있었나? 그럼 있는갑다. 한쪽 귀 뜯고 한쪽 귀 흘려버리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그러한 내용들만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나머지 그렇지 않고 내한테 내 귀에서 듣고 막 다음에 누가 이야기하면 있으면 하든지 그 다음에 이야기거리 정도가 된다. 그러면 역사가 아닌 거예요. 역사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 그대로만 주저앉아야 돼요. 이런 판단을 하면서 받아들여야 될 제사도 준비하고 이 내용을 진행을 한단 말입니다. 서아시아, 우리 동쪽 끝에 있으니까 사실 관심이 굉장히 덜하죠. 우리는 만날, 동해만 하면은 끝이라. 동서 이야기가 서해, 동해 끝 하면 우린 반도기 때문에요. 동해, 서해, 남해, 휴전선 가면 우리 경계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계가 끝이 나요. 근데 일본은 섬이니까 동서남북이 전체가 다 그거는 동도 이야기하기 힘들고 서도 이야기하기 힘들고 섬이기 때문에 동쪽을 어중간하게 끌 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태평양이 동쪽이 있다 그러지만은 이게 섬이 섬으로 뭉쳐져 있으니까 어떤 섬에서는 앞에 있는 위에 있는 또 다른 일본 땅이 그 사람들이 또 북쪽에 있는 땅이 되기도 하고 또 동쪽에 있는 또 섬이 되기 섬 자체가 일본 섬 자체가 또 하나의 동쪽에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동서남북 구분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동서남북이라는 구분이 너무나 뚜렷할 국민학교 초등학교만 나와도 우리는 동서남북에 대한 개념이 동쪽의 바다, 서쪽의 바다, 남쪽의 바다, 북쪽의 휴전선 끝나는 가장 간단하게 너무너무 간단해갖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데만 있다 보니까 세계의 땅이 이렇게 넓게 이렇게 다양한 표현되어진다 하는 데서 굉장히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그거 몰라도 되고 그거 너무 이야기인데 그거 말로 알아가지고 괜히 골치 아프게 몰라도 살아가는데 왜 아느냐 이러는데 남에 있는 나라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내 이웃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그러다가 요즘 들어서 해외에 있는 신부를 맞이한다. 해외 국제 결혼이 막 생기니까 지금은 자주 이제 들락날락 양갓집이라 그래서 들락날락 하는 이런 게 있어갖고 이런 나라도 있네. 촌에 있으면서 이제 익히는 거예요. 어쩌면 억지로 우리 환경이 그래 만들어지갖고 국제 결혼이 성행되어지면서까지라도 우리 민족을 국제화시키는 하나의 어떤 과정이라 보는 거죠. 서쪽의 끝이 되어지는 아시아의 서쪽 끝, 우리로서는 몰라도 되는 거지만은 아시아의 환경 자체를 이렇게 정하는 것에는요,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계를,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를 아시아에서 볼 때 서쪽 끝이다 할 정도의 그 분명한 선을 그어놓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나타나는 지중해 남쪽 아프리카 북쪽이 되어지는 그리고 홍해에 가르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에서 홍해를 가르는 그 홍해 쪽으로 쭉 올라가가지고 지중해를 관통해서 그 다음에는 터키와 지금 비잔틴 자체를 가르는 에게해를 지나서 위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우랄 산맥까지
선으로 쫙 올려서 저 소련까지를 선을 쫙 자르는 거예요. 분명한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경계선 오늘날 우리가 마치, 집들 이렇게 보면은, 청량해가지고 딱딱 해갖고, 이거는 우리 땅, 이건 너희 땅, 하듯이 아시아와 유럽이 분명히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 호주나, 아프리카나, 이런 거는요, 아시아처럼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아시아와 유럽을 가르듯이 복잡하지 않아요. 거기는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로, 아메리카는 아메리카대로, 아메리카도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이 선이 분명히 잘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르는 경계가 굉장히, 아시아와 유럽 자체가요, 자르는 경계가 굉장히 길면서도 이게 선이 분명하다. 누가 이랬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청량해갖고 이제부터 여기서 아시아를 불러라, 유럽을 불러라 이랬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유럽이라는 사회에서 볼 적에 아시아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전혀 접근하기 힘드는, 절대로 같이 헬라, 다시 말하면 유럽 사회로 받아들일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건. 그 역사적인 사건이 점철이 돼가지고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연결되어서 과거에 있던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지금 지나가고 또 후대에 지나가면서 언젠가 되어서, 때가 되어서 그 선을 긋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일 이렇게 우리가 의논해갖고 야 이제부터 유럽 끊자, 이제 아시아를 끊자 이런 게 아니라 과거에선 역사적인 사건하고 연결해서 선을 끊는 거예요. 절대로 유럽에 들릴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사건이라는, 아주 뭐랄까 그런 거를 기념비라 하나, 안 그러면 어떤 시금석이 되는 분명한 사건. 유럽에서 볼 때 그런 거예요. 그 유럽에서 볼 때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그 땅은 절대적으로 우리 땅이 아니다. 우리가 거기에 같이 부를 수 있는 그런 땅이다. 이질적인 땅이다. 외국 땅이다 하는 개념이 들어있는 사건이 바로 트로이 목마 사건이란 말이야. 트로이 목마 사건. 트로이 목마 사건 자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그 트로이 목마라는 사건이 전설로만 전해져 오고 그 전설 속에서 그 지역을 분리하고 있었는데, 이 트로이 목마라 기록되어지는 이 내용이 책으로 드러난 거죠. 책으로 있는 이 내용이 전설인 것만 되어 있는데, 전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20세기 들어와서 실제로 트로이 목마가 있던 그 자체를 발굴했다는 거 아니에요. 1900 몇 년인가 그래요. 정확한 연대는 몰라요. 내가 아까 예배 전에 이 책에 혹시 트로이 목마가 있는가 하고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전에 한번 읽었는데 오래돼가지고 혹시 트로이 목마에 대한 사건을 언급했나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의아해가지고 내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이 책에서는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은 이 책에 또 마야 문명에 대해서, 마야 문명을 언급할 때 볼라도레스를 언급했을까 하고 내가 마야 문명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마야 문명에, 아메리카 쪽의 마야 문명, 지금 멕시코 쪽에서 생성되어 있는 그 마야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약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문명에 대해서 깊게 내용을 안 했어요. 내가 한번 찾아봤는데, 마야 문명에 있는 내용은 커피 브레이크에서 259페이지 자그만 하나의 가십으로 조그만 요만한 분량을 했고, 그 다음에 또 61번에 마야의 달력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달력 3개 비교하면서 마야 문명을 좀 언급하고 있는 그 정도밖에 없어요. 볼라도레스는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볼라도레스 자체는 제 개인적으로 텔레비전 보고 지금 언급하는 거니까. 이 트로이 목마 사건을 유럽과 아시아를 경계짓는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트로이 목마 사건을. 트로이 목마 사건에서 나오는 트로이 목마 사건 자체가 어디서 기록됐느냐? 호머러스라는, 지난번에 기록을 했나요? 적었나? 안 적어놨네요. 다른 시간에 언급했는데,
호머러스가 나타낸 책, 일리아드란 책, 그 속에 있어요. 그 속에. 호머러스에서 전 세계에 알려진 하나의 자료는 두 가지예요. 일리아드는 다른 책이고 오디세이가 다른 책이에요. 근데 그것이 둘 다 호머러스의 작품이다 하고 알려지는 거예요. 알려져서 이것이 유럽 사회에서 오랫동안 성경보다 더 강하게, 성경보다 더 영향 있게 영향을 끼쳤다. 헬라 사회를 이루는데 중요한 하나의 자료로서 영향을 끼친 자료다. 그 호머러스 책에 일리아드라는 그 책이 바로 트로이 전쟁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엄청난 분량으로 들어가 있어요. 엄청난 분량. 그 트로이 목마가 언제 있었느냐? 전쟁이 언제 있었느냐? BC 8세경에 있었다 하고 전해지는 거예요. BC 8세경에 지금의 터키 동쪽이에요. 그 터키가 지금 아시아란 말이에요. 아시아. 아시아의 트로이라고 하는 지역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을 공격하기 위해서 일어난 전쟁이고 트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수비하는 거예요. 거기서 관계된 전쟁에서 전쟁 당사국이 바로 헬라에서 나타난 헬라 지역에서 그리스 군인들이 와서 트로이라고 하는 이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10년을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함락이 되지 않길래 하나의 수를 깨낸 것이 뭐냐니까 목마를 세우는 거예요. 목마 안에 군인들을 40명 정도 넣어놨고는 목마 안에 군인들 한 40명 정도 아주 정예화됐죠. 뭐. 그래갖고는 목마만 남기고 군대를 철수했다는 거 아니에요. 트로이 군들이 트로이 군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는 군비도 없고 약해서 공격에 중지하고 갔는갑다 하고는 나가보니까 목마 하나만 있길래 목마를 성 안으로 들렸다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목마였겠지. 근데 거의 그 당시 지었으니까 또 크면은 얼마나 컸겠어요. 성 안에 들어갈 정도로 이거는 계략적으로 지었으니까 벌써 치수가 성의 치수하고 성문의 치수하고 들어갈 수 있는 폭이란 일은 다 생각해서 나 했지. 그러니까 안에 그 사람들은 성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들이 이렇게 성에 잘 들어올 정도로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을까 하고 봤을지 모르지만은 그 안에 40명이 들어있다는 거죠. 40여 명이. 그래서 밤이 되어서 성문이 굳게 잠겨 있는데 밤에 그 목마가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성 안으로 들어가면서 철수하던 군인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헬라 군인이 들어와서 밤에 성 밖에 매복해 있다가 성 안에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성문을 열어주니까 성 안에 몽땅 들어가서 지금까지 난공불락으로 했던 트로이 성이 함락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헬라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정체성, 헬라의 우월성, 헬라사의 우월성, 이걸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엄청나게 좋은 재료인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이 경계선, 아시아라고 하는 이 흐름에 이 헬라라는 지역과 아시아라고 하는 이 경계성이 부분적으로 있다가 알렉산드리아, 그때부터 나중에 또 한 400년 지나고 나면은 헬라 제국의 말엽쯤 되면은 알렉산더 대왕 다음에 있는 5 장군 중에서 프톨레미 왕조하고 그쪽에 안티오쿠스 왕조 자체가 경계를 이루는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이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거기에 또 알렉산드리아가 또 가르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가리면서 지중해 쪽으로 남아있던, 지중해 위쪽으로 있던 에게 근처에서 형성되어 있던 이 유럽과 이걸 자르고 그러면은 저 위에 소련 쪽에서 넘어오는 산맥이, 우랄 산맥이 큰 산맥이 뚝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 산맥 넘기가 너무 힘드는 러시아를 침공하던 수많은 어떤 그 여러 가지 전쟁들, 나폴레옹 시대 때부터 러시아를 침공하면서 우랄 산맥을 넘던 그 어려웠던 여러 가지 경험들, 그를 통해서 이 지역 자체를 구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이 유럽 사회 전체가 싹이 터가지고
자르는 거요. 아시아라. 무역시대가 되어지면서 중국이 발견되고 중국 땅이 어마어마하게 늘은 걸 발견하고 난 뒤에는 아시아라는 지역으로 나누는 것을 그들이 협의를 하는 거예요. 협의를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아프리카라든지 아메리카 발견돼가지고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런 이름을 그때서 비로소 구분해서 대륙을 붙이다 보니까 지금은 6대주 5대양으로 불린다. 역사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 유럽과 아시아 하는 이런 구분에 대한 이런 개념에서 역사라고 하는 이 내용이 과거의 사건이 없으면은 지금의 일이 연결이 안 되고 지금의 일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라고 하는 개인도 늘 전에도 늘 이야기했지만 내가 코를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과거에 하나씩 둘씩 경험했던 그것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분명한 하나의 힘이 되어지든지 어떤 방향을 정하든지 어떤 결정하고 내 걸어가는데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어요. 좋은 습관으로 쌓였으면 내 걸어가는 걸음이 좋은 방향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사회에서 보는 나쁜 습관이 젖어 있으면 앞으로 내 가는 걸음이 나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의도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서 지금의 지난 사건에 대한 지난 나의 일들과 앞으로 있는 일들의 지금에 내가 이거를 계속 할 거냐 안 그러면 완전히 바꿀 거냐 그거는 그 사람이 그때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역량, 역사를 해석하는 자세, 또 앞으로 있는 일에 대한 가치관 이런 거하고 연결해서 자기가 판단해서 가는 거예요. 그 책임이 자기한테 있는 거라. 요 내용 속에 모든 인류들이 다 있다. 개인의 역사가 개인의 습관이면서 소속에 있는 국가의 역사를 이루고 소속에 있는 국가의 역사를 이루는 개인 때문에 전 인류의 인류사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요런 의미가 바로 우리가 세계사 백문백답을 하는 중요한 이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세계사가 가고 있는 이 방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사로 가는 이 내용이 아까 책에서도 그렇고 첫 번째 질문 자체가 농경발상지는 서아시아인가 라고 그를 표현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표현되어지는 일반적인 역사적인 사건 자체가 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넘어가는 중요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책에서 언급되어진다고 할 수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인데 저 자료들의 거의 100%에 해당된다 하는 내용이 전부 다 수정이 필요한 내용이다라는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수정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 그 수정된 내용을 지금 하나의 사건으로 내가 받아들이면서 다음 사건도 연결될 내 삶하고 연결해보면 그게 역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세계사가 남의 이야기 아니고 내 이야기란 말이야. 내 이야기. 내가 갖춰야 될 나에 대한 과거에 있었던 일에 내가 보충해야 될 미처 보충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보충하면서 내가 현재적으로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현재적으로 결정해야 될 아주 중요한 자료라. 잘못된 내용이 없으면 괜찮아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냥 그대로 익히 하는. 근데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는 적극적으로 내가 반응해야 돼요. 내 반응점이 있단 말이에요. 시기적으로 이게 오래 돼야 될 내용도 아니고 나중에 한번 알아보자.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된 내용을 알고 있으면 바로 고쳐야 돼요. 바로. 이렇게 바로 비추는데 우리의 인류사를 바로 비추는데 목사인 내가 성경에 근거해서 이야기해버리면 객관성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한 대로 지난번에 멕시코에 있는 볼라도레스라가 나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텔레비에서 2번인가 반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객관성이 있겠다. 내가 전혀 영향 미치지 않는 어떤 자료고
또 헬라의 트로이 목마 사건도 수천 년 전에 있던 사건인데 이것이 해야 객관성이 있겠다 해서 지금 비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자체에 비춰서 역사 자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던 내용이 발견이 된다면요, 그거 찾으라고 하는 거지만은, 안 그러면 여기서 억지로 뭐 설교 1시간 하기 위해서 억지로 뭐 세계사 끄집어내갖고 이야기한다 그런 게 느끼면은, 그러면은 뭐 이거 자체 폐쇄시키면 돼요. 안 들으면 돼. 이 이후에 있는 내용은 안 봐도 돼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저런 가능성이 있고 역사적인 일반 세계사 자체가 잘못될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이 보이면은 반응을 속히 해야 돼요. 속히. 어디서 잘못된지 그 원천 부분을 완전히 털어막고 어디서 바르게 나오는 자료가 있을는지 하는 데서 그 통로에 대해서 내가 아주 시간이나 이런 걸요 굉장히 많이 투자해가지고, 왜냐하면은 이거저 세계사 인류가 잘못된 게 한 해, 두 해, 100년, 200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수천 년에 걸쳐서 잘못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이게 뭐 보통 보물이겠어? 보물의 가치를 알면 그렇다는 거예요. 100년, 200년 된 것도 무슨 도자기 같다면요, 이게 엄청난 어떤 가치를 두는데 수천 년에 걸치는 인류사가 잘못된 요소가 있다. 이거 바꾸자. 그런 요소가 개연성이 보이면은 이게 어느 보물을 거다가 비교하겠습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모르는 내용이 아니고 트로이 목마 사건 다 알고 있고 일리아드 오세이 다 알고 있는 내용. 나도 텔레비전 봤기 때문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멕시코 볼라데에서 그 뭐 인터넷 치든지 자료 보든지 여행해보면 지금도 있는 거고 나는 보도 못했고 그 내용을 갖고 비교해보자는 거예요. 객관성이 이것처럼 확실하게 있는 게 어디 있느냐. 잠깐 좀 들어가려다 보니 시간이 너무 가서 여기 오늘 끝을 내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